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 교수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손자병법 제7편 군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투는 불리한 것을 이용하여 이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직의 기회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그렇게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군대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투는 불리한 것을 이용하여 이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편에서는 전투가 어렵다는 것은 먼 길을 걷고 가까운 길과 같이 만들어야 되며, 또 불리한 것을 잘 이용하여 도리어 우리가 이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 길을 우회하여 우리가 적에게 이익을 주는 듯 하면서 유혹하고 남보다 뒤에 출발하지만은 먼저 도착을 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우직의 기회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빠르게는 바로 정면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방해물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 손 치더라도 둘러가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직의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우직의 기회를 아는 자만이 승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투를 할 때에는 그 지형을 모르는 자는 절대 전투를 할 수가 없고, 또한 그 지방에 있는 그런 토착적인 안내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 우리가 그 지형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는 적을 우리가 기만하는 것으로 성립을 하고, 또 이로운 방향에 쫓아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분산한다든지 또는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사태의 변화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은 바람처럼 빠르고, 또한 행군은 숲처럼 조용해야 되며, 침공은 불처럼 맹렬해야 될 것이며, 진을 치면은 우리가 산처럼 움직이지 않아야 되며, 동정은 어둠에서처럼 식별할 수 없어야 되고, 공격은 우려와 번개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령지구에서 우리가 군수 물자를 만약에 획득을 하게 되면은 전 병사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사기를 묵돋아야 할 것이며, 만약에 적의 땅을 점령하게 되면은 요충지를 잘 분배하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바로 이러한 상황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되 우직의 기회를 아는 자만이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전투의 원칙이다, 손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의 이러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 내부의 사정은 국민당 정부인 장제스 정부와 소위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정부가 두 가지 정부가 존재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정식 정부는 국민당 정부였죠.
세력으로 비해도 장제서 총통의 국민당 정부가 훨씬 컸습니다. 반면에 열세에 있던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세력들은 장제서 정부에게 앞으로는 대일 항쟁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서 당시 총통은 이를 거부하고 일본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책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쪽 지방에 있는 소위 공산당 세력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1934년 불리하게 놓여져 있던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세력들은 대장정을 시작했죠. 즉 남부지방인 광시성, 윈난성, 그 다음에 스촨성을 돌아서 저기 11개 성을 돌아서 무려 1년 동안에 12,500km라는 대장정을 마치고 중국 내륙 지방에 있는 예난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어서 이제 항일전을 시작했던 거죠. 이 예난 지방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중국 내륙 지방의 중심에 있으면서 만주에 가까운 그러한 거리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미 그때 만주에는 일본군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일 항쟁을 하기에 가장 좋고 또 한편에는 장개석 정부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국 공산당 세력들은 소위 대일 항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랬던 소위 캐치프레이즈가 앞으로는 내전을 그만두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자 이렇게 선전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크게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장제서 군대는 이 공산당 세력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장항량이란 장군에게 13만의 병력을 주고 중국 시안에 주둔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항량 군대는 소위 공산당 세력들을 토벌하지 않고 자꾸 어떤 지연 작전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장항량 군대는 본래 만주의 군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쫓겨 내려온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대일 항쟁에 오히려 더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제서 총통은 공산당 세력을 토벌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시안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장제서 총통은 이 장항량 장군에게 오히려 감금을 당하여 있었죠. 그러면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중국 공산당 측의 대표인 주얼레죠. 주윌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주얼레를 초빙을 해서 서로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2주 만에 이제 앞으로 대일 항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서로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하고 장제서 총통을 풀어준 겁니다. 사실 이때 오히려 장제서 총통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장항량 장군과 이 주얼라이는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장제서 총통을 풀어줬던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합법적인 정부는 장제서 총통의 정부였으니까 오히려 항일 투쟁을 하기에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해서 살려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또 우회 작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대장정을 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우회 전략이고 또
장치에서 총통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 전략도 바로 오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자기들의 어떤 항일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1949년도에 마오쩌둥, 즉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 정부를 정식 정부로 출범을 시켰죠. 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이제 군을 지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을 지휘하는 데는 우리가 흔히 깃발이라든지 또는 북이나 징이 있습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눈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고, 또 징이나 북은 귀를 통제하는 것이죠. 군은 이 통제가 되면 비록 아무리 용감한 군사라도 혼자 전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비겁한 군사라도 우리가 혼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서도 실수해서 패배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야간 전투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북이라든지 징이라든지 또는 횃불을 사용하고, 주간 전투에서는 우리가 깃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서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나아가서 적장의 마음을 혼란시키게 만들어서 승리를 이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사기면에 있어서는 아침에는 사기가 왕성하지만은 이게 낮에는 해이하며, 밤에는 우리가 고향이나 가족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기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용병에 능한 자는 적의 왕성한 때를 피하고 나태한 때를 공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아군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적의 혼란할 때를 기다리고, 또 아군의 정숙함을 가지고 적의 소란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을 또 다스리기도 하죠. 또 아군의 체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면서 먼 곳에서 오는 적군을 기다리며, 또한 나는 편안한 자세로 적군이 필요해질 때까지를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나는 배불리 먹고 배부르면서 적군은 굶주리게 하게 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군의 체력을 또 우리가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한 상황을 또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군기를 들고 정연히 진격해오는 적군은 요격하지 않으며, 또 정정당당하고 또 충실한 태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적군에게는 절대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기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체력이라든지 상황은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승리의 관건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소개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간에 있었던 마지막 전투가 있었죠. 그게 해하섬 전투였습니다. 이때 수세에 몰려, 즉 포위를 당하고 있던 항우군은 10만이었고 포위를 둘러싸고 있던 한나라군은 20만이었습니다. 포위를 당한 이 항우군은 추위와 굶주림에 점점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죽는 숫자도 생겼습니다. 이 동짓달 어느 날 밤에 이제 항우가 들어보니까 멀리서 초나라의 노래가락 소리가 많이 웅리차게 들려옵니다. 깜짝 놀란 항우는 깨어서 벌써 우리 초나라 군대가 한나라 군대에게 전부 투항을 해서 같이 저렇게 함께 초나라 노래를 부르느냐, 이렇게 오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인을 불러 같이 마지막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우미는 자결을 하게 되고 항우는 8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했으나 결국 멀리 가지 못한 오강가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항우가 불렀던 이제 마지막 그때 노래 가락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힘은 산을 뚫고 기세는 세상에 충만하도다. 때를 만나지 못하여 추도 달리지 않는구나. 추여 어찌 달리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대를 이제 어찌할꼬. 이렇게 여러 번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항우는 패한 거죠. 결국 이 전투의 승리는 한나라 유방군대의 심리전에 결국 당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군대에 있어서 군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즉 사기를 어떻게 다스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체력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 상황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전세는 달라진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